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송유라입니다. 요즘 지방의원의 이름으로 후원인 모집과 후원금 관련 안내 문자들이 오고 있는데요. 정치자금법이 개정되면서 7월 1일부터 지방의원들도 후원회를 만들어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의원은 1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부터는 기초의원 3천만 원, 광역의원 5천만 원까지 후원금 모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자금력이 약한 청년이나 여성 정치인들이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문턱을 좀 낮췄다는 점에서 긍정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헌재 또한 경제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의 정치 입문을 저해할 수 있다는 근거를 들어서 기존 정치자금 후원 제도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미적지근한 반응도 있습니다. 우선 지방의원 중에서도 처음 시행되는 제도라서 회계 처리에 부담을 느낀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요. 후원금을 투명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정치가 힘있고 돈 있는 사람들의 팬덤 정치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정치에 대한 불신인 것 같은데요. 잘 알다시피 정치와 돈은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죠. 10년 넘게 미 하원 의장을 지낸 팁 오닐도 돈은 정치의 젖줄이라고까지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지방의원들의 후원금 모집, 돈 정치가 되지 않는 길을 미리미리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치 불신을 좀 줄여가는 방향으로 시작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뉴스 브리핑 YMCA 토론, 민원 해결사까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라디오 전망대 7월 5일 금요일 순서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 지역 뉴스 먼저 정리해보죠.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의 장봉현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봉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여순 사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어제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최근 진상보고서 작성 기획단의 그 역사 왜곡, 편회 논란에 대응하고 여순 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진상규명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해서 구성이 됐습니다. 네. 특위에는 전남 동부권 국회의원인 주철현, 권향엽, 김문수, 문금주, 조계원 의원이 참여를 했고요. 해당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양부남 의원이 위원으로 또 유족회와 교수 등이 자문위원으로 각각 참여를 했습니다. 네. 특위는 어제 출범식에 이어 회의를 열고 여순 사건 조사기간 연장 등 현안을 논의를 했고요. 앞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참석을 했는데 이 자리에서 그 국가 권력의 잘못으로 억울하게 희생된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고 정치의 책무다. 특위를 중심으로 역사 왜곡, 퇴행 시도에 맞서면서 진상조사와 피해 보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네, 앞으로 이 특위 활동 잘 해주시기를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에서 입주를 시작한 주민들이 갖가지 하자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부터 입주를 시작한 광양 황금지구 포스코 더샵 아파트에서 주민들의 하자 보수 요청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방금도 보니까 네. 포털 사이트 주요 기사에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요즘 이 신축 아파트 단지의 그 하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주요 하자를 보니까 아파트에 입주한 뒤에도 거실이나 방에 장판이 전혀 깔려있지 않거나 벽지 도배가 뜯어진 채로 방치돼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지하 주차장 바닥에서 지하수가 터진 것처럼 물이 솟아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등 배수 문제로 인한 하자가 추정되고 있고요. 네. 입주민들은 SNS를 통해 각종 하자 사례를 공유하면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아파트 한 주민은 지난 5월 17일 아파트 1차 사전 점검 때부터 많은 주민들이 미시공 상태를 확인하고 네. 시공사에 하자 보수 요청을 했는데 당시 시공사에서 지난달 25일 준공 승인 전까지 시공을 95% 수준으로 마무리를 하고 30일 입주일까지 99% 완공을 하겠다고 주민들을 달랬다 그렇게 전했는데요. 주민들은 현재 이 공사판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냐 그러면서 지금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입주 전까지 조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게 다 안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주민들은 입주를 시작한 지 4일이 지난 엊그제 3일까지 시공사가 하자 보수에 미온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 그렇게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또 잔금을 치르고도 이사 예정일 일주일 전부터만 집을 볼 수 있게 하면서 이사 일정에도 차질을 빚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잔금을 냈는데도 내 집을 못 본 거네요. 시공사 측은 인력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부 하자가 있었던 것을 인정하고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황금지구 포스코 더샵 아파트는 727가구거든요. 네. 평당 그러니까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1,000만 원 수준입니다. 상당히 고가라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부실 시공으로 입주민의 반발을 사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파트 시공사 측 관계자가 입주민과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또 공분을 더 사고 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이건? 네, 포스코 더샵 아파트는 유명 브랜드 아파트로 큰 주목을 받았지만 사전 점검 때 약속했던 하자 보수 공사가 안 된 채 입주가 이뤄지면서 지금 주민들하고 시공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관계자들이 근본 원인이 입주민과 지역에 있다는 취지의 비하 발언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요? 거센 반발을 네. 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인 블라인드라고 아시나요? 네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 블라인드에 보니까 해당 시공사 이름으로 촌구석 아파트 생애 최초 분양받아 애착이 맞나 보네. 또 광양은 절대 일군 지으면 안 되는 영어로 WTF 제가 말할 수는 없는데 아무튼 욕설이거든요. 네. 이 동네로 유명한데 어떤 입김이 있어 지었는지 등의 댓글이 게시가 됐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이 해당 커뮤니티는 직장 이메일 등으로 소속을 인증을 해야지만이 게시글을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성자는 실명이 아닌 근무하는 직장명으로 게시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봤을 때에 해당 시공사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해당 게시물을 작성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네요. 아니면 전직 직원이랄지. 네. 그래서 이 관련 글을 접한 이들은 직원 마인드부터 글러먹었다. 이런 마음으로 건물을 지으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런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고요. 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댓글과 관련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직원인지 전 직원인지 알 수가 없고 아니면 제3자가 남겼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고 벌어질 수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제3자 같은 경우 좀 어려울 거예요. 게시하기가요. 그렇죠. 이 블라인드라는 그 커뮤니티 자체가 다른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인증이 안 되기 때문에 글을 남길 수 없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예, 회사 이메일로 가입을 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렵죠. 여러모로 입주민들이 속이 많이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 만나보겠습니다. 법원이 4차례나 선처를 했는데도 무허가 육상 양식장 운영을 이어갔던 70대가 결국 1, 2심에서 실형을 받은 소식 들어와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광주지법 형사부는 양식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받은 77살 A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네. A씨는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고흥에서 단체장의 그 육상 해수 양식업 허가가 없이 바닷물 양식장을 설치해서 새우 양식업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A씨는 현재 34,000제곱미터 규모의 새우 양식장을 불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에 4차례 무허가 양식 관련 형사처벌도 받았습니다. 네. 법원에서 그 벌금형 1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3차례를 선고를 받았었는데요. 항소심 재판부는 허가 없이 양식업을 하는 것을 위법한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런 양식업을 상당 기간 이어온 것은 재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점 그런 등을 종합해 봤을 때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지지가 않는다.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를 조금 바꿔서 기분 좋은 뉴스도 들어보겠습니다.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을 시작으로 전남 지역의 해수욕장들이 이제 하나둘 개장한다고 하죠. 네,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 개장을 시작으로 도내 58개 해수욕장이 본격적인 여름철 손님맞이에 나섭니다. 보성 율포 솔밭 해수욕장은 해수 녹차탕과 해수 풀장, 해안 누리길 등 다양한 테마를 갖춘 명소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그 버스킹이 운영이 되고요. 네. 또 국내 유일의 인공 해수욕장인 여수 웅천 해수욕장에서는 카약과 카누,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양 레저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됩니다. 네. 또 완도 신지 명사심리 해수욕장에서는 플라잉 보드쇼, 비치 발리볼 대회, 모래조각 전시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전남도는 올해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해변 버스킹, 음악회, 가요제 등 전남만의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여름이 덥고 비도 많이 오고 하지만 또 이런 이유들을 들어서 기다려지는 계절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뉴스 브리핑 빅터뉴스 장봉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된 이후로 집중호우와 찜통더위가 오락가락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 주말에는 조금 비가 쉬어가는 것 같던데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비가 예보돼 있으면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대비가 좀 필요해 보여요. 네, 이 전국이 오락가락하는 장마 전선으로요. 밤낮의 날씨가 변화무쌍합니다. 오늘 날씨만 해도요. 새벽녘에 많은 비가 내리더니 오전부터 맑은 달이 이어졌습니다. 네. 이 정체의 전선과 정체성선 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강한 남풍에 동반돼 많은 수중이 유입돼 돌풍과 함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많아졌는데요. 7월 들어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되는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 장마 대비가 더욱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특히 이번 요즘의 장마 특징이 국지성으로 내리는 비가 참 많아지면서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에서도 곳곳에서 지금 장마 대비가 필요한 곳들이 있다고요. 네, 이미 지난 주말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 전남지방에서는요. 논이 침수되고 나무가 쓰러지는 등 35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여수 미평동에서도요. 도로가 주저앉아 응급복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비가 와서 응급복구를 하는 곳도 있지만 이미 무너진 산비탈의 복구 작업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다가온 장맛비가 걱정된 곳이 있습니다. 네, 어딘가요? 이 여수 중림 사랑으로 부영 2차 아파트 건너편 산비탈입니다. 오, 중림. 네, 이곳은요. 무선지구에서 중림지구로 이어지는 덕양로 도로 오른편 약 300m 되는 구간의 완충 녹지 지역입니다. 네. 그런데 지난 5월 일부 구간의 토사가 인도로 쏟아져 내리면서 복구 공사가 이루어졌는데요. 토사가 많이 무너진 곳은 철망에 돌을 넣은 이 개비온이라는 것을 쌓아서 복구해 놓았습니다. 네. 그런데 아직 일부 구간은 공사가 진행되지 못해서 파란색 방수포로 덮어놓은 상태입니다. 이 녹지 지역 산비탈이 해마다 무너졌다가 또 복구를 했다가를 반복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그 불편도 불안감도 커질 것 같아요. 네, 지난 5월에 무너졌는데 완벽하게 복구되지 못해 불안하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주말에 온 비로 인근 토사가 흘러내려오면서 앞으로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매년 반복되는 토사 유출로 제대로 된 복구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두 군데가 무너졌어. 여기 공사한 데는 많이 무너졌고, 요거는 많이 무너져서 지금 여기는 공사를 했고, 그 나무가 오래돼갖고 썩은 게 다 내려간 거 버려, 비가 많이 온 게. 그거는 이제 하다가 비가 장마가 진게 못한 거예요. 그렇게 비 조금 왔는데도 이거 하자가 생겨갖고 이거 보수를 어디 복구를 와도 어저께 허대 보니까 이거 하자가 또 생긴 거예요. 비가 많이 오면 또 많이 또 물이 준다고 봐야 돼. 이거 또 흙이 내려온다고 봐야지. 비가 많이 온다면 이거 가면 전지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못 해나면 2중, 3중 일을 한단 거 말이에요. 완벽한 것이 오히려 그게 도의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럼 이 문제 구간은 복구 완료가 도대체 언제 될 수 있을까요? 현재 공사 구간은요.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게 되면서 공사 완공이 늦어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현재 업체 선정은 남은 상태인데요. 업체가 선정되고 비가 오지 않으면 공사는 바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특히 기후 전문가들은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장마나 집중호우가 전보다 더 강해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장마 대비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에서도 다양한 장마 대비를 지금 하고 있죠. 네, 여수시에서는 지난 6월부터 여름철 자연 재난에 따른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장마철 대비에 나섰습니다. 특히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한 낙석, 붕괴 취약지를 점검하고요. 토사나 낙엽 등 퇴적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배수로 정비 등 장마 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네. 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10월까지 급경사지, 낙석, 붕괴 등에 대비해 상황 관리 체계를 유지하고요. 위험 취약 지역 예찰 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 박상진 팀장 인터뷰입니다. 각 부서별 소관별 시설들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찰을 하고 여기에 대한 위험 요인이 있으면 배수로라든지 이런 데는 퇴적물 같은 거라든지 사전 조치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뭐 위험 징후 같은 게 있을 걸 대비해서 주민 대피하는 것도 다 강구해서 통장님을 통한 비상연락 체계를 다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제 AP특구나
하류, 그다음에 호우 이제 예보 같은 게 기상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요. 시장임 또는 부시장임 주자의 13개 협업기능 부서를 통합해서 선제적 상황 판단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개최 시에는 소관 부서별로 사전 점검과 예찰을 강화하고 특히 인명 피해하고 시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기상특보가 발효되면 호우주의보라든지 태풍이라든지 발효되면 재난안전 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해서 직원들이 이제 비상구를 실시하여 호우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상 이변으로 날씨 예측에 변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철저한 예방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이 날씨가 변화무쌍해지면서 이게 예측을 해도 이게 좀 잘 안 맞는 경우들이 참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고에 대한 대비는 한 번 더 철저하게, 더 꼼꼼하게 해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민원 해결사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조선의 최강이야. 여기 믿는 마이크폰 모두의 기쁨이야. 더 이상 짜고 치는 고스톱은 없다. 우리도 대본 없이 토론한다. 지역 대표 스피커 두 분과 함께하는 YMCA 토론 시간입니다. 여수와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또 제가 왔습니다. 네, 오랜만에. 그냥 이 스튜디오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이게 장마철 잘 보내고 계신지, 또 그동안 일주일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뭐 저는 여수 YMCA나 여수 지역에 14개 YG맨 클럽이 있거든요. 지방하고 지구가 있는데 보통 이 국제 봉사 조직 하면 라이온스, 와이즈맨, 뭐 로타리 이 정도가 국제 봉사 클럽인데, 국제 봉사 클럽은 주로 6월 달에 이 취임식을 많이 해요. 우리 기존의 12월 1일 시스템이 아니죠. 국제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처럼 7월부터 일정들이 좀 시작되는 내용인데, 이 취임식이 이제 거의 마무리되고요. 이제서야 이제 2개 클럽 남았습니다. 네. 2개 클럽 남았는데, 그러면서 YMCA하고 형제 조직이 YG맨이라서 어떻든 지역사회에서는 같이 협력하고 또 일하고, 또 YMCA 봉사 조직, YMCA를 돕기 위한 봉사 조직이 국제 YG맨이거든요. 그래서 네. 같이 이씨인식 하면서 회원님들 같이 만나 뵙고, 또 YMCA가 하고자 하는 운동들 설명도 드리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든든한 재정적 또 운동적 참여 지지 세력이 바로 YG맨이기 때문에 항상 6월 달은 전국적으로 YG맨과 YMCA 가장 바쁜 시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쁜 날들을 보내셨군요. 네, 순천 김석 총장님 하반기를 맞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반기 초반부터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지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전주 페이퍼, 그 순천 출신의 특성화고등학교 학교의 한 노동자의 죽음이 일단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서 왜 2인 1조가 되지 않았는지 여러 가지 가운데서 진상이랄지 이런 분들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장례를 좀 현재 치르고 있지 못하지 않습니까? 네. 관련해서 이제 순천이기도 하고 그래도 뭐라도 좀 해야겠다 싶어서 순천에 있는 그 활동가들과 관계자들이 한 40여 명, 50명 넘게 전주 페이퍼 그 분향소도 찾아가고 했던 것 같고요. 순천 YMCA 1층에 좀 추모의 공간을 좀 작게 좀 만들어 놓고도 했습니다. 또 다른 스트레스는 이제 한국 YMCA 때문에 스트레스인데요. 굉장히 우리는 한국 YMCA를 사랑합니다. 여기 계시는 김대희 총장님도 저도 그렇고. 근데 한국 YMCA가 어느 순간 이 사회 정치에 빠진 사람들이 잠시 약한 고리를 좀 장악하고 YMCA를 굉장히 회원 조직이나 지역의 대표성을 굉장히 좀 상실해가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굉장히 개혁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네. 제가 한국 YMCA 사무총장협의회 회장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맨 앞장서에 있는데 이게 앞장선 사람의 그 고충과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또 이제 그 김대희 총장님도 이야기하셨지만 그 순천에는 8개의 YG맨 클럽이 있습니다. 저희는 네. 다 종료가 됐는데 뭔가 YG맨 클럽이 좀 더 활성화되고 막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여수, 순천 그리고 광양에 있는 YG맨 우리 회원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좀 복잡한 현안들을 많이 이제 해결해가는 과정이신 것 같은데 모쪼록 건강 챙기시고 걱정입니다. 건강이 사실은 이럴 때 건강 관리 잘 해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또 이렇게 네. 날씨가 이렇기도 하고. 자,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 주제 토크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살만한 도시를 넘어서 살기 좋은 도시는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할까요?가 오늘 주제인데 최근 인구소멸 지역이 발표가 됐습니다. 전남이 인구소멸 위험에 가장 크게 직면해 있는 지역이었는데 여수시는 이미 2년 전에 인구소멸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특이한 건 순천과 광양은 올해도 인구소멸 지역에 포함이 안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인구의 개념을 조금 더 좁혀봤을 때는 한 아동기관과 서울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아동 삶의 질 조사를 봤더니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전남이 14위를 기록을 했고 이게 10년 전과 같은 기록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0년째 아무런 변화가 없는 우리 전남인데 오늘 두 분과 살기 좋은 도시의 조건은 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구 소멸 정말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수년째 나오고 있지만 어찌 해결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같은 전남 동부권 지자체이지만 순천, 광양은 인구소멸 지역에서 빠져 있고요. 여수는 2년 전부터 포함이 됐는데 이런 결과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여수 김대희 총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네, 그 전라남도도 180만 명이 작년에 무너졌어요. 네. 그죠. 그래서 전라남도가 180만 명, 강주가 140만 명, 320만 명인데 이 정도 인구는 경남 인구밖에 안 돼요. 그만큼 이제 호남 쪽에 인구 소멸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어떻든 뭐 순천 광양은 빠져 있지만 순천 여수 광양은 뭐 같은 지역이니까 토토리 키재기죠. 그러니까 인구가 소멸 도시로 해서 빨간색으로 되냐 안 되냐 뭐 그 차이만 문제이지. 어떻든 이 농어촌 전남 지역이나 경남도 마찬가지고 인구가 많다는 경남도 마찬가지지만 수도권의 블랙홀 현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고 빨려 들어가는 네. 수도권으로 네. 그런 측면이지만 어떻든 인구는 적어지지만 좀 재미난 도시를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것이 사람들의 좀 느낌이더라고요. 어차피 인구 소멸은 살고 싶은 정말 네 진짜 그런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니까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이라는 EIU라는 그 유럽에 있는 기관이 매년 이 순위 발표를 좀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기 좋은 도시가 뭘까 하는데 이게 EIU 기준으로 보니까 5가지 정도를 의미했는데 여수가 여기 어느 부분이 여수가 강세일까 봤는데 네, 5가지가 뭐예요? 네, 정치적 경제적인 안정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경제적 안정감. 네. 두 번째로는 교육이나 의료 그리고 여러 가지 인프라, 공공 인프라가 좀 뛰어나야 될 거. 우수한 공공 인프라. 특히 이제 의료나 교육 영역이 중요하더라고요. 네. 세 번째로는 안전한 환경입니다. 물론 환경. 이건 우리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범죄율이라든가 맞아요. 특히 이제 안전율은 답이 안 나오는 구조지만 안전한 사회 구조지만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좀 안전한 환경, 생활 환경 이게 중요한 거고 네 번째로는 다양한 문화와 여가 활동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깨끗한 환경과 아름다운 자연이 있어야 된다. 이랬을 때 여수는 뭐 아름다운 5번 예, 네. 되죠. 근데 이제 우수한 그러니까 5번을 제외하고는 물론 이제 산단 영역을 제외하고는 이 동부 지역이 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여수는 광양이나 순천보다는 특히 이제 우수한 공공 서비스 영역, 특히 이제 순천이 이게 강하거든요. 의료나 그렇습니까? 예, 교육제 서비스는 국립대학이 밝아지시는데. 네, 국립대학이 있고 없고가 8,000명, 10,000명 수준의 온전한 대학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문제라서 제가 뭐 순천 YMC 사무총장이라 그래요. 대신 이제 여수는 네. 상대적으로 경제적 안정감이 있다라고 하지만 네. 여수 수교학단지도 이제 거의 끝물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여수는 이 우수한 그 공공 서비스 이 영역이 굉장히 좀 불안한 측면이 있고 안전한 환경 뭐 이런 영역에서 약간 마이너스인데 그러니까 산단 때문에라도 네. 근데 이제 우수한 공공 서비스 의료나 교육이나 뭐 여가 문화 이런 행태가 삶의 조건에 있어서 여수가 순천보다는 불리한 조건. 그건 인정할 그런가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저는 이제 뭐 김대희 총장님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도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결과가 좀
속상하죠. 속상합니다. 이게 광양과 순천은 아닌데 여수는 또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다라고 하니까 김석 총장님은 이 같은 결과를 어떻게 좀 보시나요? 일단 뭐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5년마다 좀 진행되는 법률에 따라서 좀 진행되는데, 그러니까 여수가 그렇게 뭐랄까요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 거죠. 인구가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여수가.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오는 곳도 여수예요. 그렇죠. 예.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여천산단, 광양산단의 배후 도시가 순천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순천은 특별하게 인구가 확 늘어나지도 않지만 특별하게 줄어들지도 않거든요. 정주 환경의 안정성 문제라고 있는 것이 그거죠. 김대희 총장님이 이야기했지만 과거에는 교육 서비스였어요. 교육 서비스. 특히 광양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순천 지역의 교육에 굉장히 의존을 많이 했지만 그렇죠. 지금 그런 많은 분야를 광양은 다시 회복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살고 있는 주민들의 삶의 어떤 나름대로 부족했던 많은 공공 서비스들이 충족돼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여수는 그런가? 그러니까 여수가 다 아니다라는 건 아니에요. 저도 여수 출신이에요. 네. 저 여수 저희 아버지 금오도 출신이고 저 남산동에서 다 나왔어요. 지금 이제 순천 사무총장에서 그렇지 애정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여수는 뭔가가 좀 불안해요. 안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업단지나 예전에 굉장히 수산업이나 굉장히 돈이 많은 동네였던 건 사실이잖아요. 돈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데가 여수 그러니까 아니에요. 경제적 이런 안정감이 있는 가운데서 챙기지 못했던 나름대로 지역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정치의 안정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행정에 굉장히 좀 적극적인 서비스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행정이 적극적인 서비스를 하지 않아도 됐던 도시적 이미지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분리된 측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잘 회복하기 위한 여수의 노력이 좀 필요한 거. 그러다가 순천 광양이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뭐냐면 단순히 인구 감소 지역이 여수가 포함됐다고 해서 광양과 순천이 모든 걸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지만 항상 여수는 광양과 순천보다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이 문제점이라기보단 이후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사회적 공론화를 통해서 그 문제는 해결하든 안 하든 간에 뭐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적극적 행정행위가 있어야 된다. 의지나 이런 시도 이런 것들이 제가 꼭 이런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정치적으로 행정적으로 리더들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공공 영역이 행정 영역이 좀 더 고민을 하면서 민간 영역과 함께 이게 인구 구조는 풀어 나가야 되는데 공공이 좀 손을 놓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민간 너희들끼리 좀 알아서 해라는 측면이 있는데 어떻든 여수는 중요한 것은 내가 가장으로서 뭐 30대, 40대, 50대 가장으로서 우리 가족들하고 함께 여기서 평생을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봤을 때 꼭 두세 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요. 이런 측면이 여수가 좀 가지는 다른 지역보다 좀 약점들, 특히 이제 대학 교육 기반은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어서 총장이 너무 여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마셔요. 그래서 일단 강점을 이야기하셔야 어떻든 이 측면들을 좀 어떻게 강화해 볼 건가 하는 측면을 필요한 요즘 많이 부분입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예. 행정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인데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특별 승진 제도를 도입해서 공무원들이 시 역점 사업을 적극적으로 뭔가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변화가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보시는지 설마요. 김석 총장님께부터 여쭤볼게요. 이거 너무 오버한 측면이고 공직사회 안에서 시 역정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끔 특별 승진 제도를 둔다는 건 공무원들이 예전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다라는 또 다른 이면이 그래요?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특별 승진 제도를 통해서라도 뭔가 공무원 사회를 활성화시켜 보겠다라는 의지로 보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과거에 우리가 공무원들 이야기할 때 복지부동이네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뭐 이런 이야기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공직사회가 MZ세대 중심으로 확 바뀌면서 예전 같은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냐. 정말 자기에게 필요하고 공공 서비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그런 것들을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에게 그 무엇이라도 득이 되는 보상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득이 되는 방식으로 뭐라도 있어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되게 중요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률에 이렇게 갇혀 있거든요. 네. 법의 범위 안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적극 행정이 되는지 아니면 소극 행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특별 승진 제도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역시나 오늘 주제인 인구 유입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시역점 사업들이 어쨌든 지역의 문화, 관광, 교육, 뭐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확대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영향을 아예 안 준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걸 크게 봤을 때, 크게 봤을 때 이것 때문에 특별승진제도냐라고 하는 건 좀 너무 과하다. 네. 알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약간 소극 행정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여수시. 는 또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이거? 이게 실제로 뭐 그 시가 가지고 있는 주요 역전 사업들이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지금 시가 하는 역전 사업들은 다 그 시장들의 주요 정치 공약들이거든요. 공약들에 좀 완수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그 시가 지향하는 그 꼬지 시장의 공약이 아니더라도 좀 그 시가 좀 지향하는 몇 가지의 정체성은 있어요. 이 정체성을 좀 꾸준하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좀 더 점수를 좀 둬야 될 필요 있고 항상 2년 후에 선거를 앞두면 시장님들 애가 탑니다. 내 공약 한 20개 중에서 알고 보면 몇 개나 알고 보면 물론 홈페이지에는 다 95%, 100%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절반 안 돼 있고 알죠. 네. 그래서 좀 더 관심 있는 공무원이 이걸 좀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이런 특별 승진 제도에 반영되고 있을 건데요. 근데 어떻든 뭐 공무원들이 노는 것보다는 뭔가 하나라도 해보려는 모습은 뭐라 할 수는 없다고. 분위기의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럼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순천 공무원들은 광양 공무원들, 여수 공무원들을 엄청 부러워합니다. 부러워해요? 왠지 아십니까? 순천에는 없는 것들이 있어요. 돈이 있어요. 돈이. 대표적으로 예전에 재난지원금 지원할 때 순천은 맞아요. 돈이 없어가지고 못 주는데 여수 광양 막 넘치게 준다고 어떻게 줄 거냐 방법을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지방세에 대한 세수가 순천보다는 확실히 그러니까 순천은 없는 자원이다 보니까 쪼개려다 보니까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고 곡간이 넘치는 광양과 여수에서는 사실은 조금 소극적 행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뭐가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자, 전문가들은 이제 기존처럼 기업에 투자를 해서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은 효과를 보기 어렵다라고 보면서 오히려 이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시는지 김대희 총장님부터. 공감하죠. 네. 이제 그동안 우리 한 30년 동안 정부나 지역이 기업에 투자한 결과를 보면 알잖아요. 특히 이제 이 석유화학 같은 경우나 중동이나 중국의 그 물량 공세 때문에 더 이상 비전과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뭐 도시가 여전히 기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버려요. 그리고 특히 이제 여수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석 총장하고 마찬가지지만 여수, 순천, 광양은 하나의 생활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도시통합도 고민해야 되지만 이 산단에 특히 이제 석유화학 산단의 생산기지거든요. 여기가요. 그럼 생산기지만 가지고는 부족해요. 왜냐하면 특히 동부권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히 수도권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제철과 석유 정유 산업의 어떤 연구기관들, 네. 기초 소재 사업들 이런 것들이 좀 몰려 있어서 우수 인재들도 모여서 살아가야 되는데 생산 공산 기지가 딱 우리가 조선 사업이 한 몇 년 힘들 때 거제도가 횡령하듯이 이게 생산 기지는 약점이 엄청난 측면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여수가 좀 이런 것들을 좀 벗어나서 좀 더 대학 연구기관들도 많아지고 또 그래서 3, 4, 50대도 정주를 해나가는 이런 시스템을 가려면 지역이 무자비하게 기업에 투자가 아니라 그러한 인프라적 개념에 좀 투자를 해서 여러 형태에서 경제적 가치, 지역적 가치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좀 할 필요는 있지 않는가 좀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순천이 가지고 있는 대학이나 교육적 기반 그리고 휴양적 기반, 문화적 기반들이 사실상 동부 지역은 하나로 가야 됩니다. 80만 정도, 90만 정도 이런 메트로시티의 개념을 철저하게 공동으로 연구하지 않으면 인구 20만, 15만대 자치단체가 살아날 수 있는 기반은 좀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김석 총장님 순천 네.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기업에 투자해서 인구를 유입하는 그 거대한 형태의 기업 도시를 만드는 것은 지금은 그렇게 기업에서도 선택하지 않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그렇게 유효한 전략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살아남고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되죠. 일자리가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제일. 예를 들면
보십시오. 광양이나 여수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입주되어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산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도시에 그 유지되고 있는 거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반면에 순천 같은 경우는 굴뚝이 없잖아요. 사실은 그 굴뚝이 없는 도시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광양과 여수에 밀집되어 있는 산단에서 어떤 새로운 제4세대, 제5세대 산업과 관련해서 고민할 때 그런 기업적 기반이 순천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마음인 거예요. 예를 들면 AI도 그렇고 뭐 관련된 다양한 형태의 굳이 수도권이 아니어도 전 세계 어디여도 가능한 기업들이 애니메이션도 그렇고 그런 시도들을 많이 그렇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순천시에서. 근데 생각보다 일단 시도에 비해서 결과물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다 보면 아까 김대희 총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수, 순천, 광양에 각각 부족한 것들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면서 과거에 이제 광역 자치단체로서의 통합 문제가 그 제기된 바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좀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굉장히 강력한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서 자치단체가 기업 유치는 여전히 열심히 발로 뛰어서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있어서 생산성이 높은 뭐 기업 흐름들 보면 반도체 네. 그리고 첨단 그 전자 부품 산업들인데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어요? 서서히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낮아지는 정유나 석유, 철강, 자동차 이런 것들은 지방 생산 기지로 있는데 우수 인력은 생산성이 높은 반도체라든가 전자 부품 산업에 몰리거든요. 낮아지고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그래도 생산 단가는 반도체가 뛰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200조 원, 300조 원 해가지고 다 수도권에 위치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러면 이제 그렇다 보면 나름대로 전남 동북권 지역은 순천, 여수, 광양이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인구만 해도 70만이잖아요. 네. 거의 6개 시군 합치면 거의 90만 명이거든요. 함께 가야 한다. 네, 함께 가는데 동북권 지역은 특히 이제 국립대학의 통합이라든가 그러면서 이 연구 기능, 그죠? 기초 연구 기능을 대학이 사실상 보장해 줘야 되는 측면이 기반을 있어요. 탄탄하게 할 수 있는. 네, 그리고 네. 또 환경오염 제감이라든가 분석하는 거.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유망한 새로운 산업들이 있어요. 이것도 네. 대학을 기반으로 하고 그리고 알겠습니다. 어떻든 요즘은 대기업들도 ESG 경영 문제가 있다면 ESG 경영을 해서 지역사회에서 또 하나의 작은 섹터적 개념으로 기업과 지역 사회가 거꾸로 기업이 이제 지역을 먹여 살리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볼까 공장이 아니라요. 이런 구조는 저는 대학을 중심으로 거점화시키는 이 세계 행정구역이 좀 동시에 공동 논의와 토론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조금 좁혀보겠습니다. 인구를 넘어서 아동으로 가보자면 아동기관인 세이브 더 칠드런과 서울대가 우리나라 아동 삶의 질 지수를 조사했더니 전남이 17개 시도 가운데 14위를 차지했고 10년째 같은 기록입니다. 이 결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신지 김석 총장님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지표를 보면 건강, 주관적 행복감, 아동의 관계, 물질적 상황, 그리고 위험과 안전, 교육, 주거환경, 그다음 바람직한 그 인성 이렇게 총 8개 정도의 지표를 가지고 그 아동의 삶의 질 지수를 좀 평가한 것 같은데 아쉽게도 전국 17개 중에서 전남이 14위. 그러니까 10년 전 결과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크게 변화를 이루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는 했지만 가장 인구 소멸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것도 전남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저출산의 표적 대상 지역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인 거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계속되고, 그러니까 전라남도라고 하는 이 도, 그다음에 전라남도 안에 있는 자치단체, 그 밑에 있는 마을들의 어떤 그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 지표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아동의 삶의 짐 지수가 높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건 뭐 크게 달라질 거냐라고 누가 의문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출산을 통해서 또는 아동들을 통해 청소년들이 계속 그 나름대로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전라남도가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일 텐데 네네. 여전히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좀 현재로서는 안타까운 일인 거죠. 과거에 이제 순천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든 적이 있어요. 제가 그 기적의 놀이터를 참여했는데 별것 아닌 것 같잖아요. 이 놀이터 하나 만드는 것이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를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였고 가족들을 위한 놀이터였죠. 돌이켜봤더니 놀이터 하나 만드는데 진짜 놀이터의 주인인 아이들에게 물어보지 않고 놀이터를 그동안 만들어왔던 거예요. 행정이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서 기적의 놀이터를 만드는 다 순천으로 찾아오는 거죠. 저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어떤 특별한 정책보다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과 함께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도 공동체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 보살핌 아닌가요? 보살핌. 따뜻하게 보살펴주는 예를 들어 이런 지수가 낮다 하더라도 전라남도는 참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을 따뜻하게 보살피는 도시야라고 하는 것에 아이들에게 뭐 1등, 진심인 도시다 뭐 이런 식으로 1등을 좀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희 총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건 예측 가능한 부분이에요. 사실상 아동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더 행복한 살기 좋은 도시 개념을 봤을 때는 대도시가 편하죠. 안전하고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아이들 키우기에 조건들이 있는데 농어촌 지역이나 중소도시는 대도시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지만 어쨌든 전라남도는 이 주관적 행복감하고 위험과 안전 영역이 유아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소로 나와서 여전히 전국 하위권을 좀 형성하고 있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주거 환경이라든가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대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열악해서 전남 지역은 하위 점수인데요. 저는 뭐 이런 것들이 한편으로는 이제 지역의 저출생의 원인이기도 하고 네. 또 타 지역으로 우리 아이가 좀 여기 생활하기는 좀 그래서 앞으로 대학까지 고려한다면 내가 뭐 옆 동네로 한번 가볼까 대도시로 좀 가볼까 수도권으로 이전해 볼까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인구 소멸의 작은 근거 그죠 30대 가장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인구 소멸의 뭐 요인으로 좀 작용하는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나온 뉴스가 공교롭게도 여수시 어린이집 아동학대 논란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뭐 전국적인 거긴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지속적으로 아동학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건지도 참 좀 씁쓸하기도 하고 특히 우리 지역 뉴스니까 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보시는지. 참 다루고 싶지 않은 뉴스죠. 그렇지 맞아요. 않습니까? 뉴스 할 때마다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뭐 화가 나기도 하고 어떻게 그러니까 계속 이 물음표가 이렇게 찍어지는 뉴스들이잖아요. 사실은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이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큰 측면이 없잖아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된 일이란 말이에요. 저희도 순천에서 YMCA에서 마을과 어린이집을 운영했었는데 올해 이제 결국 저출산 문제로 좀 폐원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러니까 계속 나오고 있는 이 문제들이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뉴스들이 계속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참 여러 가지 대안과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나오고 있는 이 상황은 저로서는 이게 어떤 결론을 좀 내야 될지 모를 것 같고 그래요, 맞아요. 다만 여전히 행정적 입장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계속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이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또 어린이집 굉장히 잘 운영하는 어린이집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업무가 또 과중해지고 아이들을 돌봐야 될 시간보다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좀 이런 일이 없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네. 저는 여수 YMCA는 아기 스포츠단 한 70명 정도가 다녀요. 4세부터 7세까지가 다니기 때문에 이런 뉴스가 나오면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럼요. 근데 결국은 선생님이 행복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4세부터 7세까지 이제 어린이집처럼 운영하는 아기 스포츠단인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급여는 오히려 어린이집보다 더 적어요. 어린이집의 70% 수준밖에 안 되는데 우리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을 굉장히 즐겁게 만나거든요. 즐겁게 만나고 아이들하고 항상 행복해하고 오는데 저는 이 유아교육, 이제 유아교육뿐만 아니라 초중 고등학교 교육이 그래요. 네. 이 교육에 임하는 교사의 철학과 가치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 보통 이 어린이집 교사들은 저희 딸보다도 어리거든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말 그대로 경쟁 사회, 입시 사회에서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유아교육의 꿈과 희망이 아니라 어쨌든 많은 분들은 성적에 따라서 갔을 거 아니에요. 또 취업 이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렇죠. 이것을. 그러면 지금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어떤 인간이 돼야 될까? 그리고 내가 유아교육 영역에 온다면 나는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 볼까? 이런 행복한 상상을 하면서 대학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경쟁 속에서 나 저 아이보다 앞서야 된다. 저 친구보다 앞서야 되고 난 저 친구보다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직해야 되고. 네. 그러다가
직장이라는 곳에 왔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과의 관계라든가 그 교사가 가지고 있는 사명감 자체를 고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현상은 더욱더 많아질 거예요. 왜? 우리 사회는 더욱더 치열한 경쟁 사회로 가기 때문에 한 20대 초중반의 청년이 자기 삶을 쭉 돌아보면서 어떠한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될지, 나의 직업적 철학이 뭔지는 고민 못하고 오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뭐 단순 개인의 문제, 뭐 한 어린이집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적인 문제가 뭐 되고 있다는 게 사실 조금 더 이야기를 할수록 좀 착잡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경제 발전을 위해서 쭉 달려왔던 대한민국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문제 같아요. 그러게요. 이게 뭐 한마디로 결론 내리기는 힘들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더 살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지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까지 당연히 다 커버를 해야 될 부분인 것이고, 앞으로 좀 나아지기를 여러 방면에서 또 힘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하신 아까 따뜻한 보살핌, 이게 참 또 닿는 단어였던 것 같은데 조금 더 따뜻한 사회가 돼서 살기 좋은 또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YMCA 토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대희, 김석 총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5일 금요일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주말에는 전남 동부 지역에 큰 비 소식은 따로 없습니다. 대신 무더위가 이어질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체온 관리 잘 하시고요. 또 식중독처럼 음식 매개로 한 각종 질병들 예방하기 위해서 음식 조리 섭취에도 주의를 기울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잘 하셔서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진행자의 휴가로 대신 진행을 맡은 여수 MBC 아나운서 송유라였습니다. 고맙습니다.